오후 3시 윤정혜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58세의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은빛이 섞인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채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결혼 30년 차 아이 없는 부부로 살아온 그녀와 남편 박태우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보, 나왔어. 태훈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듯한 음성이었지만 정혜는 그저 피곤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61세의 태훈은 중견 건설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몇 년 후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어서 와요. 저녁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혜가 거실로 나오던 순간 그녀의 말은 멈췄다. 태훈 옆에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키 165cm 정도의 슬림한 체형에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정혜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정혜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화분을 들고 있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정혜는 뒤로 물러서며 태훈을 바라봤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태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정혜야, 앉아봐. 설명할게. 아니에요. 설명은 서서 들을게요. 대체 누구죠, 이분이? 정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젊은 여자 고유라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저예요. 고유라. 엄마가 28년 전에 낳아주신 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계산된 듯한 느낌이 있었다. 28년 전, 정혜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그 일이 떠올랐다. 20살 때 잠깐 사귀었던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임신했던 기억.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면서 혼자 아이를 낳아 입양 보냈던 일.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였다. 그럴 리가. 입양기관에서는 아이의 행방을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고. 정혜는 벽에 기대서며 중얼거렸다. 태훈이 다가와 정혜의 어깨를 잡았다. 유라가 사설 탐정을 통해 찾았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 유라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살 정혜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었다. 이 사진. 입양 가정에서 주신 거예요. 엄마의 유일한 기억이었어요. 정혜는 그 사진을 보자 무릎에 힘이 빠졌다. 분명히 자신이 입양기관에 맡겼던 그 사진이었다. 아기에게 주라고 남겼던 단 하나의 선물. 앉으세요, 정혜씨. 유라가 정혜를 부축하며 소파로 안내했다. 저도 엄마를 찾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입양 부모님은 좋으셨지만 어린 때부터 왜 친엄마가 저를 버렸는지 궁금했거든요. 버린 게 아니야. 정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훈이 차를 끓여오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다. 유라가 회사로 찾아왔을 때 나도 깜짝 놀랐어. 하지만 DNA 검사까지 했다니까. 확실해. DNA 검사요? 정혜가 고개를 들었다. 유라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네, 엄마 머리카락을 구해서. 죄송해요. 사설 탐정이 몰래. 그녀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정혜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봤다. 99.9% 일치라는 결과가 적혀 있었다. 전문적인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검사 결과지였다. 이게 정말이야? 정혜의 손이 더욱 떨렸다. 유라는 무릎을 꿇고 정혜 앞에 앉았다. 엄마, 저를 용서해주세요.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시게 해드려서. 용서라니 무슨. 정혜는 유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어딘지 모르게 자신을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눈매라든지 코끝의 모양이라든지. 태훈이 끼어들었다. 유라가 이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해. 그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 어디서 살고 있었니? 정혜가 물었다. 원룸에서 혼자.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입양 부모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쓸쓸해졌다. 정혜의 마음이 무너졌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평생 가슴에 담아두었던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엄마가 너무 어려서 너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었어. 정혜는 유라의 손을 잡았다. 딸의 손은 차갑고 여렸다. 유라는 정혜의 손을 꽉 쥐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를 찾았으니까요. 아빠도. 그녀는 태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태훈도 어색하게 웃었다. 갑자기 딸이 생기니까 신기하네. 정혜야, 유라가 며칠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서로 적응해보는 게 어때? 정혜는 망설였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유라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게스트룸을 정리해줄게. 정혜가 말하자 유라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이에요? 감사해요, 엄마. 유라는 정혜를 꼭 안았다. 그 순간 정혜는 28년 만에 딸의 품에 안기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유라의 어깨 너머로 태훈을 바라보는 유라의 표정에는 미묘한 미소가 지나쳤다. 마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감격에 취한 정혜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28년 만에 만난 딸의 존재가 꿈만 같았다. 옆자리에서 잠든 태훈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려 했다. 기쁨과 당황, 죄책감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들이 밤새 그녀를 괴롭혔다. 게스트룸에서는 유라가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화면에는 1단계 성공. 생각보다 쉬웠음. 내일부터 2단계 시작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다. 28년 만에 딸과 함께하는 첫 아침이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구이까지 평소보다 푸짐한 상을 차렸다. 유라야, 일어났니? 정혜가 게스트룸 문을 두드렸다. 네, 엄마. 금방 나갈게요. 유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태훈은 이미 세수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정혜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유라 일어났어? 태훈이 어색하게 웃었다. 유라가 세수를 마치고 나왔다. 어젯밤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한결 편안해 보였다. 정혜의 잠옷까지 빌려 입은 모습이 어딘지 집의 딸 같았다. 엄마, 잠옷까지 빌려드려서 감사해요. 오늘 짐 좀 가져올게요. 아니야, 천천히 해. 새 옷도 같이 사러 가자. 정혜는 딸과 쇼핑을 하는 상상에 기분이 좋아졌다. 세 사람이 함께한 아침 식사는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유라는 정혜의 요리 솜씨를 칭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엄마 요리 정말 맛있어요. 입양 가정에서도 이런 집밥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유라가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말랐어. 정혜는 유라의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었다. 태훈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다. 나 회사 가봐야겠어. 오늘 회의가 많아서.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유라가 인사했다. 태훈은 잠깐 굳어졌다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올게. 태훈이 나간 후 정혜와 유라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유라는 정혜에게 지난 28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입양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 대학 진학, 회계사 시험 합격까지.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허함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혈육의 정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엄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편안했어요. 유라가 정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혜는 감동했다. 28년의 공백이 하루 만에 메워지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한편 회사에 도착한 태우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냈다. 유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첫날 잘 넘어갔네. 조심해서 해. 곧 답장이 왔다.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완전히 믿고 있어요. 계획대로 진행할게요. 태우는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유라와 태우는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도였다. 회사 앞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유라는 태훈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28살의 젊은 여성이 61세의 중년 남성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태훈에게는 청춘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유라의 목적은 달랐다. 그녀는 태훈이 부유한 중산층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했다. 특히 정의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와 상당한 예금, 그리고 상속받은 땅까지 합치면 수십억 원의 재산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문제는 태훈과 정의 사이에 자식이 없다는 점이었다. 정혜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정혜의 형제들에게 갈 가능성이 높았다. 태훈도 법정 상속분은 있지만 대부분이 정혜 개인 재산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때 유라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다. 정혜의 과거를 조사해보니 20살 때 미혼모로 아이를 낳아 입양 보낸 기록이 있었다. 그 아이로 위장해서 집에 들어가면 상속권을 얻을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 DNA 검사는 어떻게 하지? 태훈이 걱정했을 때 유라는 이미 해결책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사설 검사소를 하나 알아요. 돈만 주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줘요. 유라의 말에 태훈은 소름이 돋았지만 이미 그녀에게 빠져 있었다. 계획은 치밀했다. 먼저 정혜의 옛 사진을 구하고 가짜 DNA 검사 결과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모든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었다. 오후 2시 태훈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유라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아주머니와 쇼핑 중이에요. 완전 제 편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만날까요? 태훈은 주변을 살피고 답장을 보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당분간은 연락 자제하자. 알겠어요. 하지만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아주머니 너무 좋은 분이라 죄책감이. 태훈은 그 메시지를 보고 불안해졌다. 유라가 계획에서 벗어나면 모든 게 위험해진다. 그는 회사를 일찍 나와 유라와 만나기로 했다. 저녁 7시 정혜와 유라가 쇼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정혜는 딸을 위해 옷과 화장품까지 한가득 사와서 기분이 좋았다. 유라야, 피곤하지? 저녁 준비할게.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라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따라왔다. 두 모녀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은 정말 모녀 같았다. 정혜는 28년의 공백이 꿈만 같다고 중얼거렸다. 태훈이 퇴근하자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태훈은 계속 초조해 보였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정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괜찮아. 태훈은 유라를 힐끗 바라봤다. 유라는 태훈의 시선을 받으며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우리만의 비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식사 후 정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태훈과 유라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TV를 보고 있었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아빠, 엄마가 정말 좋은 분이네요. 유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 정혜가 착하지. 태훈도 마찬가지로 작게 대답했다. 죄책감이 좀 들어요. 유라가 중얼거렸다. 태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미 시작한 일이야. 그때 정혜가 거실로 돌아왔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유라가 회사 이야기하더라고. 태훈이 얼른 주제를 바꿨다. 밤 11시 정혜가 먼저 잠자리에 들자 태훈과 유라는 잠깐 베란다로 나왔다. 이제 2단계야. 정혜가 너를 완전히 믿기 시작했어. 태훈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너무 순수해서. 이게 맞나 싶어요. 유라의 목소리에 갈등이 느껴졌다. 지금 와서 물러설 수는 없어. 우리 둘 다 범죄자가 되는 거야. 태훈이 경고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상치 못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정혜의 진실한 모성애를 받으며 진짜 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이 집에는 세 개의 다른 마음이 공존하게 되었다. 딸을 되찾은 기쁨에 빠진 정혜, 계획의 성공을 위해 애쓰는 태훈,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정에 혼란스러워하는 유라.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유라가 집에 온 지 2주가 지났다. 정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감에 빠져 있었다.
매일 아침 딸을 위해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는 일상이 천국 같았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왜 저를 입양 보내셨어요? 어느 날 저녁 유라가 갑자기 질문했다. 정혜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췄다. 유라야, 그 이야기는 너무 아픈 기억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싶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깃들었다. 태훈이 끼어들었다. 유라야, 엄마가 힘들어 하시잖아. 아니에요, 아빠.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예요. 유라는 정혜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가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라야, 그때는 정말, 그때 정말 뭐였어요? 저를 키울 돈이 없었어요? 아니면 그냥 귀찮았던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런 게 아니야. 정혜가 소리쳤다. 내 아버지가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해서. 그럼 엄마 혼자라도 저를 키울 수는 없었어요? 다른 미혼모들은 다 키우는데? 정혜는 말문이 막혔다. 28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20살의 어린 나이, 집안의 압박, 경제적 어려움. 하지만 지금 와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아픈 사연이었다. 엄마는 그때 너무 어렸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정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유라는 차갑게 웃었다. 어렸다고요? 20살이면 성인인데요. 다른 20살들은 다 책임감 있게 살던데요. 태훈이 불편해하며 일어났다. 야, 유라야.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심해요? 28년 동안 버려진 저 마음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부터 정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라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정말 자신이 이기적이었을까?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 다음 날 유라는 더욱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엄마, 제 생일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정혜는 당황했다. 그게 몰라요? 제가 몇 시에 태어났는지도 모르시죠? 유라가 씁쓸하게 웃었다. 사실 정혜는 기억하고 있었다. 10월 15일 새벽 3시 20분.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유라의 차가운 시선에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역시 엄마에게 저는 그냥 실수였던 거네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정혜가 급하게 소리쳤다. 10월 15일 새벽 3시 20분이야. 3.2kg으로 태어났고 첫 울음소리가 정말 컸어. 간호사가 건강한 아이라고. 유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실 그녀는 10월 30일생이었다. 입양 기록을 조작할 때 날짜도 바꿔놓았는데 정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럼 제 생일이 10월 15일이라는 거예요? 유라가 당황하며 물었다. 당연하지. 엄마가 어떻게 있겠니? 정혜는 딸이 자신의 생일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미안해했다. 유라는 재빨리 상황을 모면했다. 입양 가정에서 출생신고를 다시 해서 날짜가 바뀌었나 봐요. 저는 10월 30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런 일이. 정혜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날부터 유라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정혜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과거의 기억들을 계속 들추어내며 정혜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엄마, 제가 첫 생일 때 뭘 했는지 궁금해요. 제가 첫걸음말을 했을 때 엄마가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아플 때 엄마가 없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매일 이런 질문들이 정혜를 괴롭혔다. 정혜는 점점 식욕을 잃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기 시작했다. 태우는 유라의 행동이 과도하다고 생각했지만 계획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자신을 달래었다. 정혜가 정신적으로 약해져야 다음 단계가 가능했다. 여보, 괜찮아?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태훈이 가짜 걱정을 표했다. 유라가 나한테 실망한 것 같아. 정말 나쁜 엄마였나 봐. 정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런 게 아니야.
유라도 28년 동안 상처받은 게 있으니까 이해해줘야지. 하지만 너무 힘들어. 매일 과거 얘기만 하니까. 정혜는 지쳐 보였다. 그때 유라가 거실로 나왔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정혜는 딸이 사과하자 마음이 누그러졌다. 아니야, 유라야. 엄마가 이해해. 사실 저도 엄마를 원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어요. 28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요. 유라는 정혜를 안으며 말했다. 정혜는 딸의 품에 안기며 안도했다. 하지만 유라의 표정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정혜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다. 28년 전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입양기관 직원에게 넘겨주던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던 기억,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몰려왔다. 안 돼. 내 아기야. 정혜가 잠에서 깨어 소리쳤다. 태훈이 깜짝 놀라 일어났다. 정혜야, 괜찮아? 악몽 꾸었어? 유라. 우리 유라가. 정혜는 식은땀을 흘리며 헐떡거렸다. 옆방에서 이 소리를 들은 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정혜는 점점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있었고 이제 본격적인 2단계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거울을 보고 놀랐다. 2주 만에 살이 빠지고 다크서클이 심해진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유라가 다가와 정혜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를 보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유라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정혜는 딸의 배려에 감동했다. 아니야, 유라야. 너는 잘못이 없어. 그래도 엄마가 저 때문에 아프시면 안 되는데. 유라는 정혜를 꼭 안았다. 그 순간 정혜는 느꼈다. 이 아이가 진정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28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모녀의 정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정혜는 몰랐다. 유라의 포옹 뒤에 숨겨진 계산된 미소를.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더 큰 함정을. 정혜의 정신적 붕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정혜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아졌다. 유라가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며 정혜의 죄책감을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엄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 태훈이 유라와 둘만 있을 때 우려를 표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다음 단계가 가능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라는 차갑게 말했다. 어느 날 아침 정혜가 계단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어지러움 때문이었다. 엄마. 유라가 급히 달려가 정혜를 부축했다. 괜찮아.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정혜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아빠, 엄마 상태가 이상해요. 유라가 태훈에게 말했다. 태훈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병원에 가보자. 병원에서 검사 결과 정혜는 극심한 스트레스성 우울증과 불면증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충분한 휴식을 권했다. 환자분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의사가 물었다. 태훈이 대답했다. 아내가 28년 만에 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충격이 컸나 봅니다. 아,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급작스러운 감정 변화가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악화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우는 유라에게 속삭였다. 의사 진단서 잘 받아뒀어. 이제 써먹을 때가 왔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의 핵심 부분이었다. 다음 날 태우는 정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나이도 있고 유언장 정리해두는 게 어때? 정혜는 약에 취해 있는 상태였지만 고개를 들었다. 유언장? 응, 별거 아니고.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한테 유라도 생겼으니까. 유라도 포함시키라는 말이야? 정혜가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 딸인데.
태우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정혜는 며칠 동안 생각해봤다. 유라는 자신의 친딸이니까 당연히 상속권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딸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아직 부담스러웠다. 유라한테 얼마나 줄까? 정혜가 태훈에게 물었다. 글쎄, 절반 정도? 태훈이 시험 삼아 말했다. 절반은 너무 많지 않을까? 아직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태훈은 속으로 짜증이 났지만 참았다. 그럼 3분의 1은? 그것도 많아. 10분의 1 정도로 하자. 정혜의 말에 태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날 밤 태훈과 유라는 비밀 회의를 했다. 10분의 1이라니 말도 안 돼. 계획을 바꿔야겠어. 태훈이 분노했다. 급하게 서두르면 의심받아요. 차근차근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라가 말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우리 나이도 있고.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유라의 눈에 차가운 빛이 들었다. 다음 날부터 유라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혜를 챙기기 시작했다. 약을 가져다 주고 밥을 차려주고 마사지까지 해주었다. 정혜는 딸의 정성에 감동했다. 유라야, 고마워. 덕분에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엄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28년 동안 못다 한 효도를 지금이라도 하는 거죠. 정혜는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착한 우리 딸. 그런 와중에 유라는 교묘하게 정혜의 정신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약을 먹을 때마다 엄마 이 약 먹으면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라고 말한다거나 어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보며 정혜를 혼란스럽게 했다. 내가 어제 뭐라고 했지? 정혜가 당황해하자 유라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약 드시고 나서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정혜는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약물 부작용도 있었지만 유라의 가스라이팅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여보, 나 요즘 기억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방금 전 일도 까먹고. 정혜가 태훈에게 하소연했다. 병원에서 그럴 수 있다고 했잖아. 스트레스 때문이래. 태훈은 진단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의사의 진단서에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 문구는 태훈이 의사에게 부탁해서 넣게 한 것이었다. 일주일 후 태훈은 다시 유원장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유원장 이야기했었잖아. 변호사 사무실 예약했어. 벌써? 나는 아직 준비가. 정혜가 망설였다. 미루면 뭐해? 유라한테도 확실하게 해줘야지. 태훈이 압박했다. 그래도 10분의 1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정혜가 중얼거렸다. 그때 유라가 끼어들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엄마가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혜는 딸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도 우리 딸인데. 그럼 3분의 1 정도로 할까? 태훈이 슬쩍 제안했다. 정혜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동의했다. 유라가 워낙 자신을 잘 돌봐주고 있었고 친딸이니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날 정혜는 약간 멍한 상태였다. 전날 밤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었기 때문이었다. 부인, 이해하시겠어요? 재산의 3분의 1을 딸 고유라 씨에게, 3분의 1을 남편 박태훈 씨에게, 나머지 3분의 1을 형제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정혜가 서명하는 순간 태훈과 유라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1단계 성공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한 가지 더 확인했다. 혹시 고유라 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DNA 검사 결과라든지. 태훈이 준비해온 가짜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인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무언가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기억이 흐릿했다. 여보, 우리 뭐 했던 거야? 유언장 작성했잖아. 벌써 잊었어? 태훈이 놀란 척했다. 아, 맞다.
유라한테 얼마나 주기로 했지? 3분의 1이야. 당신이 정한 거야. 정혜는 그제야 기억이 났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너무 많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정혜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다. 이번에는 자신의 재산이 모두 사라지는 꿈이었다. 깜짝 놀라 깨어난 정혜는 식은땀을 흘리며 생각했다.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유언장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 태웅과 유라의 함정에 정혜는 완전히 빠져 있었다. 유언장 작성 후 일주일이 지났다. 정혜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기억력 문제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유라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엄마,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같이 산책하실래요? 유라가 정혜에게 제안했다. 좋지, 우리 딸과 함께라면 기분도 좋아질 것 같아. 정혜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이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정혜가 갑자기 멈춰섰다. 유라야, 엄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28년 동안 너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정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유라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 첫걸음마를 봐주지 못한 것, 학교 입학식에 가지 못한 것. 정말 후회돼. 정혜는 유라의 손을 꼭 잡았다. 유라는 정혜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난 한 달간 정혜를 속이고 괴롭혀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엄마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 함께 있잖아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유라가 정말 착해. 이런 나쁜 엄마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정혜가 유라를 꼭 안았다. 그 순간 유라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휩싸였다. 진짜 엄마의 품에 안긴 듯한 따뜻함, 안전함,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모성애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유라의 과거는 불행했다. 실제로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여러 번의 입양 실패를 겪으며 상처받은 아이였다. 성인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가족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위해 태웅과 손을 잡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정혜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으며 유라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후 유라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벽에는 정혜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혜가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떠올랐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며 우리 딸 오늘도 힘내라고 말해주던 것,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놓고 기다려주던 것,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던 것. 진짜 엄마가 이런 기분일까? 유라는 중얼거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태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밤 12시에 베란다로 나와. 중요한 이야기 있어. 유라는 한숨을 쉬었다. 현실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었다. 밤 12시 유라는 베란다로 나갔다. 태훈이 이미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요즘 이상해. 정혜한테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태훈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유라를 바라봤다. 연기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요. 유라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연기 같지 않던데?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던데. 태훈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겨 있었다. 무슨 소리예요? 전 돈 때문에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유라는 부정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유언장은 받았으니까 이제 정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치매나 정신병 진단을 받게 해야 해. 그게 꼭 필요한가요? 유라가 망설였다. 태훈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아주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라서. 야, 너 설마 진짜로 정혜한테 빠진 거야? 태훈이 소리쳤다가 급히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양심이 좀. 유라가 변명했다. 양심? 지금 와서 양심 타령이야? 우리 둘 다 사기꾼이라는 거 잊었어? 태훈이 분노했다. 유라는 할 말이 없었다. 분명히 태훈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정혜의 사랑을 받으며 느꼈던 그 따뜻함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봐요. 제가 마음을 정리할게요. 유라가 시간을 벌려고 했다. 일주일? 너무 오래야. 사흘. 사흘 안에 정혜를 완전히 무너뜨려 태훈이 최후 통첩을 했다. 다음 날 유라는 복잡한 심정으로 정혜를 바라봤다. 아침을 준비하는 정혜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따뜻해 보였다. 유라야, 일어났구나. 오늘 뭐 먹고 싶어? 정혜가 환한 미소로 물었다. 뭐든 좋아요, 엄마. 유라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가 깜짝 놀랐다. 언제부터인가 엄마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워진 것이었다. 우리 딸이 뭘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 천천히 알아가자. 정혜는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유라는 결심했다. 더 이상 정혜를 괴롭힐 수 없었다. 진짜 엄마처럼 느껴지는 정혜를 배신하기에는 받은 사랑이 너무 컸다. 하지만 태우는 달랐다. 그는 계획이 지연되는 것에 초조해하며 더욱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유라야, 어제 약속 잊지 않았지? 사흘이야, 사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도. 의심? 정혜가 지금 상태로 뭘 의심하겠어? 약 먹고 정신없는데. 그때 정혜가 거실로 나왔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해요? 태훈과 유라는 깜짝 놀라며 멀어졌다. 아, 그냥 유라 회사 이야기. 태훈이 얼버무렸다. 정혜는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그날 밤 유라는 큰 결심을 했다. 태훈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정말로 정혜의 딸이 되고 싶었다. 비록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몰랐다. 태훈이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유라가 배신할 것을 예상하고 그녀를 제거할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운명의 갈림길에서 유라는 선택해야 했다. 돈인가 사랑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유라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태우는 점점 불안해졌다. 계획이 틀어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유라가 모든 계획을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가 배신하면 자신은 끝장이었다. 유라야, 오늘 저녁에 나와. 태훈이 유라에게 조용히 말했다. 왜요? 엄마랑 같이 드라마 보기로 했는데. 유라가 거부감을 드러냈다. 중요한 이야기야. 꼭 나와야 해. 태훈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태훈은 평소와 다르게 날카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너 계획 포기할 생각이지? 태훈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무슨 소리예요? 유라는 시치미를 뗐지만 태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요즘 정혜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거 다 보고 있어. 연기가 아니라 진짜야, 그렇지? 유라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요. 아주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라서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요. 태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미쳤어? 지금까지 한 게 뭐야? 우리 둘 다 사기범이라고. 그럼 그만두면 되잖아요. 아무도 다치지 않게. 유라가 말하려던 순간 태훈이 테이블을 쳤다. 그만둔다고? 너 혼자 착한 사람 될 생각이야? 태훈의 목소리가 위험하게 낮아졌다. 아주머니한테 진실을 말할게요. 그리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질게요. 유라가 각오를 밝혔다. 태훈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진실을 말한다고? 그럼 너도 사기꾼이라는 게 밝혀지는데 정혜가 너를 용서할 것 같아? 유라는 말문이 막혔다. 정혜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게다가 내 연락처도 있고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어. 너 혼자만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 태훈이 협박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원래 계획대로 해. 정혜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하고 재산을 다 빼돌리는 거야. 싫어요. 절대 안 해요. 유라가 단호하게 거부했다. 태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다음 날
태우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유라를 배제하고 혼자서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먼저 유라의 약점을 잡아 완전히 통제해야 했다. 태우는 유라가 과거에 작은 사기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생활고 때문에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전과 기록은 남아있었다. 유라야, 잠깐 이야기하자. 태훈이 유라를 불렀다. 정혜가 마트에 간 사이 두 사람은 거실에서 대화했다. 내 전과 기록 알고 있어. 태훈이 서류를 내밀었다. 유라는 깜짝 놀라며 서류를 보았다. 자신의 전과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이걸 어떻게? 유라가 당황했다. 사설 탐정시켜서 조사했지. 정혜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면 어떨까? 태훈이 위협적으로 웃었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유라가 변명했다. 정혜가 그렇게 생각할까? 전과자가 딸인 척하면서 접근했다는 걸 알면? 태훈은 유라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다. 유라는 절망적이었다. 정혜가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진심으로 딸이 되고 싶어도 불가능했다. 뭘 원하는 거예요? 유라가 굴복했다. 계획대로 해. 정혜를 무너뜨려. 태훈이 승리감에 차서 말했다. 하지만 유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태훈이 자신을 협박한다면 자신도 태훈의 약점을 찾아 대응해야 했다. 그날 밤 유라는 태훈의 방을 몰래 뒤졌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태훈의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들 속에는 자신과의 불륜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가득했다. 호텔 영수증,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태훈이 정혜의 재산을 조사한 자료들이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고 확인서, 심지어 정혜의 개인정보까지 상세히 조사해 놓았다. 이 사람이 진짜 범죄자네. 유라는 소름이 돋았다. 더 충격적인 건 태훈의 계획서였다. 정혜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다. 유라는 휴대폰으로 모든 증거를 촬영했다. 이제 태훈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무기가 생겼다. 다음 날 유라는 태훈을 카페로 불러냈다. 뭐야, 급하게 왜? 태훈이 불평하며 나타났다. 이거 보세요. 유라가 휴대폰 사진들을 보여줬다. 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내 방을 뒤진 거야? 내 계획이 이런 거였군요. 아주머니를 정신병원에 넣고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유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건. 태훈이 당황했다. 이제 입장이 바뀌었네요. 제가 이 증거들을 아주머니한테 보여주면 어떨까요? 유라가 승리감에 차서 말했다. 태훈은 절망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뭘 원해? 태훈이 굴복했다. 계획 중단이요. 그리고 아주머니한테서 멀리 떨어지세요. 유라가 요구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0년 결혼 생활이. 태훈이 절규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진짜로 아주머니의 딸이 될 거예요. 하지만 태훈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유라가 자신을 배신했다면 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했다. 그날 밤 태훈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정혜에게 모든 진실을 폭로하되 자신은 피해자로 포장하고 유라만 악역으로 만드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둘 다 몰랐다. 정혜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짜 반격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정혜는 바보가 아니었다. 58년을 살아오며 쌓인 경험과 직감이 있었다. 처음에는 딸을 만난 기쁨에 취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장 첫 번째 의혹은 유라의 생일이었다. 분명히 자신이 기억하는 날짜와 유라가 알고 있는 날짜가 달랐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뭔가 어색했다. 너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혜는 조용히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28년 전 입양기관에 연락을 취했다. 안녕하세요. 28년 전에 이곳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냈던 윤정혜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일로 연락 주셨나요? 혹시 제가 입양 보낸 아이가 저를 찾는 일이 있었나요?
상담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아니요,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혜의 의혹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유라가 어떻게 자신을 찾았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다음으로 정혜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유라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다. 유라는 고아원 출신이었고 태훈과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DNA 검사도 조작된 것이었다. 이 정도면 확실한 사기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탐정이 조언했다. 하지만 정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더 완벽한 복수를 계획했다. 자신을 속이고 이용하려 한 태훈과 유라에게 똑같이 당해보라고 하고 싶었다. 정혜는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은밀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집 곳곳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다. 거실, 태훈의 방, 심지어 베란다까지. 태훈과 유라의 은밀한 대화들을 모두 녹음할 계획이었다. 두 번째로는 태훈의 휴대폰에 몰래 스파이웨어를 설치했다. 태훈이 잠든 사이 휴대폰을 가져다가 탐정이 알려준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제 태훈의 모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볼 수 있었다. 세 번째로는 집 앞 CCTV를 점검했다. 태훈과 유라가 만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정혜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태훈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유라와 함께 정교한 사기를 벌인 것,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 가장 큰 충격은 태훈이 30년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녹음된 대화에서 태훈은 30년 동안 참고 살았다며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30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속아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발견도 있었다. 유라가 점점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녹음된 대화에서 유라는 태훈에게 더 이상 아주머니를 속일 수 없다. 진짜 엄마 같다고 말하고 있었다. 정혜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유라도 사기꾼이었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따르기 시작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었다. 2주간의 증거 수집 끝에 정혜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다. 태훈과 유라를 법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었다. 여보, 유 원장 다시 수정하려고 하는데 어때? 정혜가 태훈에게 제안했다. 태훈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유라한테 더 많이 주고 싶어. 3분의 1이 아니라 절반으로 하면 어떨까? 정혜는 태훈을 안심시켰다. 태훈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그럼 더 좋지. 사실 정혜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다. 공증사무소에서 유 원장 수정을 하는 자리에 모든 증거를 가져가서 태훈과 유라의 정체를 폭로할 계획이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로하면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증인들도 많을 것이었다. 유 원장 수정 날짜를 잡으면서 정혜는 변호사에게 미리 연락했다. 변호사님, 혹시 유 원장 작성 중에 사기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무효가 되고 사기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혹시 모르니까 미리 물어본 거예요. 당일에 경찰도 동석시킬 수 있나요? 변호사는 의아해했지만 동의했다. 정혜는 또한 유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진실을 스스로 고백한다면 선처를 해줄 생각이었다. 유라야,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엄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28년 만에 진짜 가족을 얻은 기분이에요. 정말? 숨기는 거 없어? 정혜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다. 유라는 또다시 망설였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없어요, 엄마. 정혜는 실망했다.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는 유라를 보며 마음을 굳혔다. 유 원장 수정일 하루 전 정혜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녹음 파일, 사진, 서류, 그리고 태훈과 유라의 실제 신분을 증명할 자료들까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정혜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30년간의 거짓 결혼 생활과 한 달간의 가짜 모녀 관계. 모든 것이 내일 드러날 것이었다. 정혜는 마지막으로 유라의 방 앞에 서서 생각했다. 만약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땐 다시 생각해볼게. 하지만 그것도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것이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유라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강남구의 한 공증사무소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정혜, 태훈, 유라가 한자리에 모였고 정혜가 미리 요청한 대로 경찰관 2명도 참석해 있었다. 경찰이 왜 여기 있는 거야? 태훈이 불안해하며 물었다. 법정 문서 작성이니까 안전을 위해서지. 정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변호사가 유언장 수정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재산의 50%를 딸 고유라 씨에게, 25%를 남편 박태훈 씨에게, 나머지 25%를 형제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태훈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계획이 생각보다 잘 되어가고 있었다. 유라의 지분이 늘어나면 자신이 조종하기 더 쉬워질 것이었다. 유라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정혜가 자신을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더욱 괴로웠다. 서명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혜가 갑자기 말했다. 뭘 확인하시려고요? 변호사가 물었다. 정혜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제 딸의 신분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요. 태훈과 유라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신분 확인요? DNA 검사 결과는 이미 확인했는데. 변호사가 의아해했다. 그 DNA 검사가 조작된 것 같아요. 정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뭐라고요? 태훈이 벌떡 일어섰다. 정혜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혜는 태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30년 동안 거짓말하며 산 당신한테 무슨 소리냐고 묻고 싶어요. 그 순간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경찰관들이 긴장하며 자세를 고쳤다. 정혜 씨,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호사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정혜는 첫 번째 증거를 내밀었다. 이것은 28년 전 제가 아이를 입양 보낸 기관의 확인서입니다. 제 딸을 찾으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이것은 고유라 씨의 실제 신분입니다. 정혜가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다. 고아원 출신이고 제가 입양 보낸 아이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리가.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혜는 녹음기를 켰다. 태훈과 유라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계획대로 해. 정혜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하고 재산을 다 빼돌리는 거야. 알겠어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라 죄책감이. 양심? 지금 와서 양심 타령이야? 우리 둘 다 사기꾼이라는 거 잊었어?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태우는 말문이 막혔고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이것은 제 남편이 6개월 동안 이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증거들입니다. 정혜가 사진들을 내밀었다. 호텔 출입 영상,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제 재산을 조사한 자료들까지. 변호사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나서서 말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재물 취득 미수에 해당합니다. 태훈이 급히 변명하려 했다. 정혜야,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3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노리고 젊은 여자와 바람 피우면서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던 당신한테 더 이상 들을 말은 없어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그때 유라가 갑자기 정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아니,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유라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를 만나면서 진짜 엄마가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정혜는 유라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묘하게 남아있는 모성애. 처음 한 달은 정말 연기였어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모든 것들,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시고 밤늦게 들어와도 기다려주시고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시고.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생전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진짜 엄마가 이런 기분일까 생각했어요. 정혜는 눈물을 참으며 유라를 바라봤다. 거짓으로 시작됐지만 지난 한 달간 느꼈던 모녀의 정은 진짜였다. 그래서 태훈 씨한테 그만두자고 했어요. 더 이상 아주머니를 속일 수 없다고. 유라가 흐느끼며 말했다. 태훈이 급히 끼어들었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둘 다 끝장나는 거야. 경찰관이 태훈을 제지했다. 조용히 하세요. 정혜는 깊은 숨을 쉬고 유라에게 말했다. 일어나. 유라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다. 내가 나한테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정혜는 잠시 멈췄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어. 아주머니. 유라가 희망의 빛을 보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한 일의 책임은 져야 해. 정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다. 박태훈 씨, 고유라 씨, 사기죄 및 위계에 의한 재물 취득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훈이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정혜야, 30년을 어떻게 지냈는데? 이럴 거 없잖아. 30년? 정혜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당신이 녹음된 대화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나를 사랑한 적이 단 하루도 없었으면서. 태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계획한 모든 걸 말이에요. 정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태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정혜야, 제발. 하지만 정혜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30년간의 거짓 결혼 생활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다. 유라에게도 수갑이 채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주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라가 조용히 물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비록 거짓으로 시작됐지만 아주머니 딸이 된 기분은 진짜였어요. 유라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정혜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해.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유라는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끌려나갔다. 변호사가 정혜에게 말했다. 당연히 유 원장은 무효가 됩니다. 사기에 의한 것이니까요. 당연하죠. 정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무실이 조용해지자 정혜는 혼자 남겨졌다. 30년간의 결혼 생활과 한 달간의 가짜 모녀 관계가 모두 끝났다. 하지만 이상하게 홀가분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이 컸다. 3개월 후 재판이 열렸다. 태우는 사기죄, 위계에 의한 재물 취득 미수,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유라는 사기죄와 명의도용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판사는 유라에게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도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정혜는 법원 앞에서 유라를 기다렸다. 아주머니. 유라가 놀라며 다가왔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 정혜가 유라에게 말했다. 거짓말 없이 진실하게.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유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야. 시간이 필요해. 정혜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진짜로 바뀐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정혜는 유라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새 출발 자금이야. 정직하게 살아. 유라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유라야. 정혜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걸 잊지 마. 유라는 그 자리에 서서 정혜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언젠가는 정말로 정혜의 딸이 될 수 있을까?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1년 후
정혜는 이혼 절차를 완료하고 혼자 살고 있었다. 태훈의 재산은 대부분 위자료로 받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어느 날 정혜의 집 문 앞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카드가 함께 있었다. 아주머니, 저는 지금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정말로 당당하게 아주머니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항상 감사하고 죄송해요. 마이너스 유라.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화분을 들여다봤다. 작은 장미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날 밤 정혜는 일기를 썼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혈연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유라가 언젠가는 정말로 내 딸이 될 수 있을까? 시간이 답해줄 것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따뜻한 빛이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모녀 관계는 끝났지만 진실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도 않을 것이다. 진짜 사랑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